역사상 가장 잔인한 복수극을 뽑으라고 하면 항상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찢어 죽인 부족을 상대로 4번의 함정을 파서 수천 명을 몰살시킨 여왕, 자신을 납치한 해적들에게 농담처럼 십자가형을 예고하고 정말로 실행한 로마의 독재자, 그리고 상인 450명이 죽었다는 이유로 1천만 명 넘게 학살한 정복자까지 말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름 돋는 복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세기 동유럽으로 가볼게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쪽에 키예프 루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서쪽 변방에 드레블레네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키예프한테 세금을 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945년에 키예프의 군주 이고르가 직접 세금을 거두러 왔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드레블레네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어요. 그런데 이고르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세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고르가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다시 나타나서 더 내놓으라고 했을 때 드레블레네 사람들은 폭발했습니다. 대군도 없이 와서 또 뜯어가겠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고르의 부하들을 다 죽이고 이고르한테는 특별히 끔찍한 방법을 썼어요. 자작나무 2그루를 땅으로 휘어서 묶고 이고르의 양쪽 다리를 각각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끊었어요. 나무가 튕겨 올라가면서 이고르의 몸이 2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드레블레네의 지도자 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이고르의 아내 올가한테 청혼사절을 보낸 거예요. 이고르 죽었으니까 나랑 결혼해서 두 나라를 합치자는 거였죠. 드레블레네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올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올가는 청혼을 거절하기는커녕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다만 더 높은 사람들로 사절단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죠. 드레블레네는 기뻐하면서 귀족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귀족들이 키예프에 도착하자 올가는 목욕탕에서 쉬라고 했어요. 피곤하실 테니 먼저 씻고 편히 쉬세요. 귀족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올가의 병사들이 문을 잠그고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원이 산채로 불타 죽었어요. 드레블레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올가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올가는 자기가 직접 드레블레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기 전에 남편을 위한 추모잔치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드레블레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요청이었죠. 잔치가 준비됐고 올가가 도착했습니다. 올가는 드레블레네 사람들한테 계속 술을 권했어요. 함께 이고르를 추모하자면서요. 밤이 깊어지자 드레블레네 사람들은 다들 취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올가가 명령을 내렸어요. 사실 올가의 병사들은 술을 마시는 척만 했거든요.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만취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만 수천 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올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예프로 돌아가서 정규군을 모은 다음에 드레블레네의 수도를 포위했어요. 1년 넘게 버티던 드레블레네 사람들은 결국 항복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올가가 제안을 했어요. 공물을 내면 물러가겠다고요. 드레블레네 사람들은 이미 3번이나 당했으니까 의심이 들었지만 올가의 요구가 너무 가벼워서 희망을 품었어요. 올가가 원한 건 각 집에서 비둘기 3마리랑 참새 3마리 뿐이었거든요. 이상한 요구였지만 드레블레네는 서둘러 새들을 모아보냈습니다. 그날 밤 올가의 병사들은 새들 다리에 불붙은 천조각을 묶었어요. 그리고 새들을 풀어줬습니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둥지로 날아갔고 그 둥지들은 드레블레네 도시의 건물들에 있었어요. 수천 개의 불씨가 동시에 도시 곳곳에 떨어졌고 건물들이 순식간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도망치려는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던 올가의 군대한테 잡혔고요. 이스코로스테는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드레블얄네라는 부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재밌는 건 올가가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됐다는 거예요. 만년의 기독교로 개종하고 선교에 힘썼기 때문인데요. 복수의 화신이 성인이 된 거죠. 역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3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실크로드 한복판에 호라즘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는데 이 나라의 동쪽에서 무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미 중국 북부를 정복한 상태였고 이제 서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칭기즈칸은 처음부터 전쟁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50명의 상인들을 호라즘의 국경도시 오트라르로 보냈어요. 비단이랑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요. 문제는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추크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인들의 짐을 보더니 눈이 돌아간 거예요. 저걸 다 내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한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전부 죽여버렸어요. 450명 전원을요. 그리고 물건은 다 뺏어서 자기가 챙기거나 귀족들한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낙타 몰입꾼 한 명이 도망쳤어요. 이 사람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서 칭기즈칸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당연히 화가 났지만 일단 참았어요.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대신에 호라즘의 왕한테 사절단을 보냈거든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이날추크만 넘겨줘라. 그러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 꽤 합리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호라즘의 술탄 무함마드는 칭기즈칸을 우습게 봤어요. 자기한테 40만 대군이 있었거든요. 동쪽에서 온 유목민 따위가 뭐가 무섭냐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몽골 사절단 중에서 대표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수염을 싹 밀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몽골 문화에서 남자의 수염을 깎는 건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남자 취급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술탄은 이게 얼마나 큰 화를 부를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칭기즈칸은 사절단의 보고를 듣고 사흘 동안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었다고 해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호라즘이라는 나라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였죠. 칭기즈칸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호라즘의 40만보다 적었지만 몽골군은 싸우는 방식이 달랐어요. 술탄이 군대를 여러 도시에 나눠놨거든요. 칭기즈칸은 이걸 노려서 한 도시씩 각계격파를 했습니다. 먼저 칭기즈칸의 두 아들이 오트라르를 공격했어요. 상인들을 죽인 그 도시요. 이날추크는 자기가 뭘 저질렀는지 알았기 때문에 항복할 수가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버텼죠. 공성전이 5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성전이 길어지니까 도시 안에서 배신자가 나왔어요. 부사령관이 병사들 데리고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살려달라고 몽골한테 항복한 거죠. 그런데 칭기즈칸은 배신자를 제일 싫어했어요. 주인을 배신한 놈은 나도 언젠가 배신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항복한 사람들을 전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몽골군이 쏟아져 들어갔고 이날추크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생포됐어요. 그한테는 특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탐욕의 대가로 녹인 금속을 그의 눈과 귀에 부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칭기즈칸 본인은 부하라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상인들의 물건을 사들인 귀족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부하라는 이슬람 세계에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인구가 30만이나 되는 대도시였어요. 몽골군이 도착하자 방어군은 겁에 질려서 밤에 도망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잡혀서 죽었고요. 남은 사람들이 여흘간 버티다가 결국 함락됐습니다. 칭기즈칸은 도시 광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 지도자들이 큰 죄를 지었고 나는 그 벌을 주러 왔다. 그 뒤로 도시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라즘의 모든 도시가 차례로 무너졌어요.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메르브 같은 대도시들이 다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특히 메르브에서는 주민들을 성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조직적으로 학살했는데요. 당시 기록에는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현대 역사가들은 이게 과장됐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수십만 명이 죽은 건 확실합니다. 술탄 무함마드는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카스피의 작은 섬에서 병들어 죽었어요. 한때 40만 대군의 지배자였던 사람이 옷가지 하나 없이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호라즘 제국은 완전히 사라졌고 죽은 사람은 대략 1천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추정돼요. 당시 전 세계 인구가 4억 정도였으니까 인류의 3%에서 4%가 이 복수극 하나로 죽은 겁니다. 450명의 상인을 죽인 대가치고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칭기즈칸의 논리는 달랐어요. 상인과 사절은 어디서든 안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었거든요. 그 원칙을 어긴 자한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후에 몽골 제국 영토 안에서 상인이나 사절을 해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로마로 넘어갑니다. 기원전 75년 25살의 젊은 귀족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한테 잡혔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독재자가 될 그 카이사르요. 당시 지중해에는 해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잡아서 몸값을 받아내는 게 이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해적들은 카이사르의 옷차림을 보고 이 사람이 상당한 거물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몸값을 20탈란트로 정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대략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화를 냈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 낮아서 화를 낸 거예요. 내 몸값이 겨우 20탈란트냐 50탈란트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항의했습니다. 해적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카이사르는 부하들을 보내서 돈을 모아오게 했고 그 사이 38일 동안 해적들이랑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카이사르는 인질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굴었거든요. 해적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게임하고 밤에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라고 호통쳤어요. 매일 자기가 쓴 시랑 연설문을 해적들 앞에서 읽었는데 박수를 안 치면 예술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카이사르가 해적들한테 계속 같은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나 풀려나면 다시 돌아와서 전부 십자가에 매달 거야. 해적들은 그냥 웃어 넘겼어요. 이 건방진 애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38일 뒤에 몸값이 도착했고 카이사르는 풀려났습니다. 해적들은 50탈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손에 넣고 파티를 벌였어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밀레토스라는 도시로 가서 자기 돈으로 배랑 병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곧장 해적들의 아지트로 돌아갔습니다. 해적들은 아직 축하 파티 중이었고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전원 잡혔어요. 카이사르는 자기가 냈던 50탈란트를 다시 가져갔고 해적들한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적 전원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진짜로요. 다만 38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이 좀 들었는지 해적들이 십자가에서 오래 고통받지 않도록 먼저 목을 베어서 숨을 끊어줬다고 합니다. 카이사르 본인은 이걸 자비라고 생각했어요. 해적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장난인 줄 알았을 텐데 진담이었던 거죠. 농담처럼 말을 정말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복수를 한 사람들은 다들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이 무너졌을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가한테는 남편의 복수가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됐고 칭기즈 칸한테는 상인과 사절의 안전이 절대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카이사르한테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로마 귀족으로서의 자존심이었고요. 이 사람들을 건드린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